안녕하세요. 정치대학 김윤선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8일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 중 일종의 자체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를 꼼수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대립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 여야 정치인 모두 포함시켜라 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정치대학 1교시 관련된 현안들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속보 뜬 거부터 할까요? 네네. 민주당이 약간 그동안 박수현 대변인의 어휘가 뉘앙스가 조금 어감이 바뀐다고는 생각이 됐어요. 절대 못 받는다부터 하다가 현 시점에서는 점점점 하더니 드디어 받겠다. 여야 정치인 모두 예외 없이 포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만 하더라도 일요일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기류 자체는 부정적인 기류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아침 최고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변경된 기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민주당이 전향을 하는데 전환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종합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포석 아닌가. 2차 특검. 2차 종합특검을 관철시키기 이것도 하고 통일교 특검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이 카드를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종합특검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들은 여기에 관련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국수본이라. 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뒤로는 뉴스가 계속 디벨롭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늦게 봤는데 국수본이랑 지금 누구 있니 리스트 받느냐고 저런 거 아니었나.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여야 가리지 말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내부적인 탐색을 하고 또 계산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우리 쪽보다는 저쪽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쪽이다라고 민주당 쪽이라고 하더라도 구정권 사람들 그러니까 문 쪽 친문 인사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의 소위 이재명 대통령실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긴 21년, 22년 이때는 친문이 더 기득권일 때니까요. 그렇죠. 득세할 때니까.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손해보는 게임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급격하게 아마 저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통해서 이건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포석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2차 특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란 특검 지금 그 정청래 대표라든지 정청래 대표의 워딩이 계속 뭐냐면 내란 청산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신이 대통령 될 때까지. 그때까지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목전에 있는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도 회의적일 것이다. 지금 뭐 3특검을 동시에 했음에도 그 많은 물량과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한 결과가 나올 거였다면 2차 종합특검 한다 해서 이게 뭐 새로운 사실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입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특검 전국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이유에서라도 어떤 이 종합특검과 통일특검을 동시에 진행을 하자. 그게 꼭 민주당이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전격적인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장동영 대표가 삭발을 한 해 만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실제 검토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단식에 대한 단식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던 걸로 저도 들었었는데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12월 15일경에 이 단식에 대해서 뭐 주변에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견해를 구해 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뭐 당시에는 좀 만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개혁신당과의 어떤 통일된 특검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특검안 자체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단식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아마 어제 지금 합의가 됐잖아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에 어떤 액션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약간 성공을 해버린 셈이 돼버렸죠. 이제 일단은 단식 카드는 없어져 버렸어요. 어머나. 근데 이제 남은 건 그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어요. 언제 하겠다라는 건 특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전향적으로 하겠다라고만 했거든요. 전격적으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거는 제3당 법원 행정처 추천이었잖아요. 네.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추천에 관련된 내용도 받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한 추천권이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추천권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천 누가 하든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당에서 어느 특정한 진영에서의 추천권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한 오해 소지를 가져올 수 있게 본인들의 입김이 미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추천권만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혁신당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넘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걸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만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통일교 특검이 빠르게 갈 수도 있겠다. 왜 골프를 치시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참 머쓱할 때가 일부러 오케이 안 주고 버티고 있는데 넣으면 진작 줄 걸. 괜히 인심만 잃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머쓱하잖아요. 네. 딱 장동혁 대표랑 조국 대표가 이 마음일 것 같아요. 특히 조국 대표. 네. 야당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용 여당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용 여당 아니었나요? 자기들은 더 진보 정당이 되잖아요. 최근에는 촛불 행동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죠. 대법원의 어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얘기를 좀 지탄을 받긴 봤었는데 오히려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번 저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도 전격적으로 나섰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당에 모르겠습니다. 연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조국혁신당에 관련된 인사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민주당 눈치 본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걸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야당이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도 모 방송사의 사자토론에서 오히려 이걸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정춘생 의원이 조금 미정미정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지어 추천도 조국혁신당 쪽에서도 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통일교로부터는 가장 자유스러운 당임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너무 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국 대표가 또 한 번의 시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참 장동혁 대표로서도 참 좋은 카드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떤 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야당의 리더로서 그렇죠. 어떤 좀 주도적인 면을 좀 보여줌으로써 야당의 선명한 야당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하나의 포인트였었는데 좀 그런 점은 매우 본인으로서도 좀 아쉽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기의 연속이었죠. 네, 여러 번 민주당이 기회를 줄 때마다 실기를 해왔습니다. 좀 민주당 어둠의 민주당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번 통일교 특검을 상당한 국면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으로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민주당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받아버리니까 조금 본인으로서는 아쉽지 않게 돼버렸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번에는 다른 법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란 재판부 추진의 우려를 표명한 대법원이 재판부 무작위 배당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작위 배당을 골자로 한 설치 예규를 제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꼭 고법만이 아니라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자라는 건데 이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의 핵심 그리고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얘기한 것은 절차적 공정이죠. 어떤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함이 어떤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어떤 어찌 보면 저희 이제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기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결과적 정의였어요. 결과가 정의로워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모순되는 게 그 말은 곧 민주당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됐거든요.
재판의 결과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정의가 아닌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정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상대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는 핵심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절대적 정의라는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의 입맛대로 상대적으로 봐서 이게 맞으면 자기들한테 맞으면 이게 정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배격하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내세워서 무작위 배당, 전담 재판부는 만들 때 무작위 배당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시를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파산법원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네. 그럼 뭐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전담 재판부라는 거 지금까지 그렇게 뭐 대놓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13부, 형사 12부, 형사 15부 이렇게 있으면 그냥 형사 15부로 적지 그걸 무슨 어떤 뭐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 그냥 가로 쳐놓고 여기가 보통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뭐 국가 중대 사건에 대해서 이런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신속하고 신속하고 또 누구나 봐도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이끌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의 안 자체가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위반한 소지도 거의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이제까지도 해왔던 대법원 애교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면, 애교는 법 밑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법원장이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이거 바꿔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좀 사법부의 애교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신뢰는, 대법원 애교는 물론 그 자체는 법률의 하위 개념인 건 맞지만은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앞으로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의 업적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내가 했습니다. 이거요, 한 줄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민주당을 소위 강력하게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하는 거 어떻게 믿냐. 우리가 법률로 해야지. 이런 식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계엄과 비상계엄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거기에 상관이 없다고 조은석 특검에서도 전부 다 밝혀냈잖아요. 결론을 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나오는 집회에 가보면 여전히 조리돌림하고 있거든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놀림거리, 무슨 어디 기사를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런 거예요.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의 기저에는 사법부를 믿지 못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법부에서 법률을 통해서만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상권 분립을 안 믿는 거 아닌가요? 그들의 원래 공격, 비난의 대상은 주 대상 검찰이었잖아요. 네. 이제 와해가 됐잖아요. 그렇죠.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다음 단계, 넥스트 레벨.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를 없애야 된다. 사법부도 자기 입맛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잖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이면 공정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법부라고 하고. 법권 무욕하지 마라. 네. 그것만 나오면 또 예를 들어서 정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 꼭 나오는 거 있죠. 사법개혁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당에 가서는 자신들의 불리한 걸 없애는 방법을 개혁이라는 말의 뜻인가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입법적으로 이걸 처리하려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한대요. 네. 아마 전 처리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거 얘기는 꽤 오래전에 들었어요. 네. 어떻게든 이번 달 안에 이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법을 할 것이다. 강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걸 그 안 자체가 위헌적인 건 위헌적이지 않건 이들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입법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지지층에 보내는 그 효능감이라는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위헌 법률 심판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위헌 재청을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지연되면서 있을 어떤 그 결론, 그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안 풀려나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1월 16일 날 지금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가지고 1심 판결이 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무죄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예측을 해보건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인신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확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별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법원 안과 똑같아서도 의미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입법에는 불구하고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여지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정치적인 소음을 민주당은 자신들의 어떤 또 이걸 내란 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법을 강행하는 거다. 이걸 제가 민주당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안 하세요. 이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배시시 웃고 말거든요. 그거네요. 네. 그 큰 그림이네.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위헌이냐 위헌 아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단합하려면 상식적이지 않고 이게 상권 분립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도 어긋나지만 이 입법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 벌어지면 그걸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자, 개혁의 대상, 쟤네 개혁의 대상, 너 개혁, 네. 너 개혁,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었으니까.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호남을 찾아서 불쑥 꺼낸 말이 논란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논란이 되자 그냥 한 말이다. 국회의원 임기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해명. 여러모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입니다. 참고로 5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5년으로 잘못하고 얘기했다면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 헌법도 제대로 모르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구차한 변명이죠. 나중에 한 말은 해명 과정에 있었던 얘기는 저는 김민석 총리가 그냥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정도, 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이 말을 어디서 했냐? 호남에서 했어요. 전남 무안에서. 그걸 왜 굳이 전남 무안에서 했었을까? 하나는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은 포기하고, 차기 당대표로 이제 아예 노선을 정했구나. 왜냐면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33%가 있어요. 호남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지층에게 어떤 호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나는 거의 이재명의 양자요 이거네요.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누구보다 더 이만큼만 찬사하는 아부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텃밭에서 어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자기 지지층은 이 개헌에 있어서 특히나 가장 예민한 문제가 연임 문제거든요. 이 임기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걸 한번 던져본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테스트 베딩을 한 거거든요. 우리 지지층은 임기 연장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나? 아니면 이걸 수용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제일 반발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국민들이 물론 반발을 하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가장 반발할걸요. 나는 이제 5년만, 이제 앞으로 4년 6개월만 있으면 나는 대권 도전하려고 하는데 타이머 맞춰놨는데 또 8년 한다고? 또 8년 더 하겠다고? 4년 플러스 4% 더 하겠다고? 그럼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장 반발하거든요. 저는 이 얘기는 이렇게 던진 것은 정청래 대표에게 어떤 그런 견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김민석 총리가 어떤 개헌과 연임, 또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찬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하나의 포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포석이라 하더라도 포석으로 두기에 너무 위험한 돌인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걸 오히려 지지층이 많은 데서 하는 게 더 좋죠. 서울이나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곳에서 한다. 서로 이렇게 약간 좀 대립적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논쟁이 확 붙어버리거든요. 불이 너무 쉽게 붙어버려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많은 호남에서 이 발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군들은 나중에 이 연임 문제를 굉장히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남이나 호남 지역에서는 이 반독재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런데 이것을 더 한다고? 아니 기껏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도 7년 했는데 이거 우리가 당시 헌법적 합의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어떠한 그 집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미국과 같이 4+4였는데 거기서 1년을 줄이고 대신 단임제로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7년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는 7년도 너무 길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으로 줄여서 5년 단임제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87헌법에 있어서의 헌법 정신이잖아요. 합의고. 근데 이제 이것을 고쳐 나가겠다고 한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일단은 떠본 거다. 간보기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김인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괜찮겠구나.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볼만 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라는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카드로 던질 수 있는 그 사고력이 저는 의문인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죠. 그 시스템 중에서도 상황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대통령제가 5년제냐 아니냐 연임이냐 아니냐는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의 핵심인데 이런 걸 그냥 단순히 카드로 던질 정도니 이들이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입맛대로인지를 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뭐 수차 말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선 전부터도 128조 2항에 대해서도 이건 그때 국민들의 생각이지 지금 국민의 생각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200석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107석과 개혁신당의 3석이 있기 때문에 110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은 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차기 총선에서 28년도 총선에서 만약에 진짜 200석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가만 보면 시스템이 별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바꾸면 돼요. 네, 그렇죠.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결과적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총선을 통해서 아마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도 바꾸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4년 차인데 28년도면 거의 4년 차 이제 막바지에 흘러가는데 레임덕이 와야 될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200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마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투표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선명한 야당이 좀 필요하지 않냐. 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임기가 그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어떤 야당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의문은 많거든요. 좋은 이야기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이제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 같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107석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독자적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도 없고 뭐 입법 발의해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10명 이상이면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안 돼요. 지금 뭐 필리버스터도 안 되죠. 뭐 다 전부 다 안 되는데 단 하나, 개헌 저지선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조금은 더 큰 어떤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개헌을 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주도적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야당이 돼야지 지금의 야당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변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로 봐도 될까요? 변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원래는 1월 달부터 바꾼다 했는데 일주일 정도 땡겨서 뭐 이번 주부터 변화가 왜요? 지지율이 너무 낮대요? 모르겠습니다. 이 지지율 조금 뭐 일주일 정도 좀 땡겨서 좀 변화를 가져가 본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고려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단계 사건이나 이런 거 할 거였으면 빨리빨리 진척을 해야죠. 할 거면.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걸 정치적인 어떤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할 거면 그런 식의 방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글쎄요. 이번에 통일교 특검 카드가 상당히 지금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장동혁 대표의 카드였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도대체 무엇으로 돌파를 할지. 근데 왜 1월이었대요?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사실 공부할 때는 네. 뭐 이제 그렇죠. 역순으로 하죠. 네, 역순으로 해가지고 메테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예컨대 뭐 그때가 1차가 2월이었나요? 2월 달에 1차가 2월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1월까지는 몇 회독, 뭐 10월까지는 그렇죠. 몇 회독. 네, 우리가 그걸 네. 정해놓는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왜냐면 시험은 2월로 정해져 있으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 마음은 고정이 안 돼 있는데 본인이 1월부터 문제죠. 한다. 네. 그럼 이제 약간 판사 마인드가 아직도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정치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고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윤당의 특검에 동의할지 어저께 밤에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이나 언급을 해주지. 그 이제 가까우신 걸로 아는데 서용주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은 이제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이런 특검은 받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았는데 이거는 정치 공세 아니냐. 그렇죠. 순수성이 떨어진다. 네.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다 했는데 속보 받았다. 네. 좀 미리는 알려주지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아니 이게 아마 당 내에서도 공유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 박수현 수석도 이게 받더라도 좀 시간이 흘러가겠구나.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받은 걸 보고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끝났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서영주 대변인이 대통령실과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서 아마 아직 정보를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헌론이 조금 더 지금 아까 전 개헌론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 개헌론이 결국엔 이 발언으로 정쟁화될 경우 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로 예상이 되세요? 저는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어긋나서 했다고 보지 않아요. 이건 이러한 그 발언을 하게 된 데에는 전부 대통령의 어떤 평소에 나눴던 그런 공감대가 어떤 구체적인 단어로서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 기미상궁이네요. 미리 바빴네요. 그럼요. 서로 평소에 밥상에서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했던 내용을 김민석 총리의 입으로 얘기한 거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제플릭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업무 보고 생중계가 화제인데 대통령 스스로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이 있다라고 자화자찬했다라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제플릭스라고 얘기했다라고요. 재밌으셨습니까? 제가 요즘 디즈니를 봐서 넷플릭스를 안 봐서 넷플릭스가 재미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어떤 부분에 판단했을 때는 새로운 시도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중계로 하는 경우가 없었었는데 국정에 대한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새롭다. 그리고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상당히 좀 보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마치 대통령은 만물 박사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만물 박사. 네.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마치 모든 부처의 어떤 세세한 부분 이런 것들 다 아는 양 이런 것들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라는 것들은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 국장, 실장, 국장, 과장 그 밑에 팀원들이 하는 정도의 하나의 그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물론 국민들은 대부분 몸소 느끼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국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잘한 것들 확인하고 지시하고 하는 자리인가? 저는 그건 좀 장관한테 그런 얘기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생리대 가격 높죠? 비싸죠?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 특히나 청소년기에 있는 여학생이라든지 굉장히 이 생리대 부분이라든지 이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고 지금도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비싸냐? 이런 걸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근데 자유경쟁 시장에서 이게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가격 정책이 있고 이게 독점도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임에도 그런 대통령이 그걸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자유경쟁 시장에서 그걸 사기업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원가가 올라가지고 이걸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저걸 지적해서 왜 비싸냐라고 해버리면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는 역할, 그럼 자재값을 아껴야 되니까 기업으로서는 이윤 추구가 가장 최대의 목표인데 이윤 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제품을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부분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콩GPT라는 어떤 농림부 식품정책과장의 어떤 얘기를, 식품정책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니, 그분이 얘기한 거 다 또 반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너무 이런 숫자에 너무 예민하신 건 아닌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뭘 물어봤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좀 머뭇머뭇했더니 아니 왜 그런 숫자가 머리에 없냐, 그런 것도 안 담고 여기 이 자리에 오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포공항에서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는 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수직 착륙이. 아니 그 수직 이착륙 여객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저는 대통령이 보여주신 어떤 그런 질책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과연 국민들한테 다 좋아 보일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뭐 강유정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파놉티컴형 교도소에서 감시를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국민들이. 근데 이분 진짜 잘 모르는 게 파놉티컴형 교도소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 중앙에서 감시자가 어떤 수감자들을 쉽게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파놉티컴형, 이 가운데 원통형이 있고 이 삥 둘러싸여 있는 감옥의 형태예요. 근데 지금 마치 대통령은 그 자리에, 그 중앙에 앉아서 정말 간수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교도관으로서 수감자들 대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왜 그거 틀렸어? 너 왜 그거 못하고 있어? 왜 넌 똑바로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뭔가 좀 CCTV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는 거 아닌가. 반대로 돼 있는 거 네,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 개방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북한 대변인을 자처한 발언이라면서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관을 의심했고, 민주당은 낡은 안보 공포 마케팅이라면서 반박하고 있는데,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이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 논란 중점적으로 짚어볼 텐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전에 잠깐 현안 이야기 해볼까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기로 했다. 예, 그러니까요. 무슨 속셈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명단 일단은 자기네가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의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겠고 쟤네들이 걸릴 게 더 많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통일교 쪽도 바보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흘려놓은 명단이 있고 그게 이제 뭐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좀 가봐야 아는 거죠. 저는 사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받았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나? 그러니까 오늘 조금 빠졌어요. 지난주에 지지율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등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뭔가 좀 제스처를 취하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이게 통일교 문제가 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한다고 받아놓고 특검 선정 과정이나 뭐 기타 등등 뭐 누가 되네 마네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끌다 보면은 대충 넘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조금 변신을 하는 거 아니냐,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바뀐 데 이유가 노 의원이 한몫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한 건 아니고 네. 마침 이렇게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역할 같은 거를 제가 최근에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지난 수요일 날에 이제 국힘 의원총회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강연을 가서 거기서 제가 했던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엘리베이터, 일단 강연 제목이 뭐였어요? 강연 제목이 보수의 부활과 한국 사람 되찾기였는데, 뭐냐면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닫힌 버튼이 다 닫아져 있거나 막 아예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하도 많이 눌러가지고, 그리고 횡단보도 보면은 거기에 요즘 횡단보도에 신호등에 그 빨간불이 몇 초 남았는지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거 5초 이하로 내려가면 안 보여주는 거 아시죠? 왜냐면은 그것까진 몰랐어요. 카운트다운을 5, 4, 3, 2, 1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뛸까봐. 네. 그래서 5초 이하에서는 숫자를 안 보여줘요. 근데
아니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고 뭔가 딱 맞춰서 움직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딱이 뭐예요? 전자레인지 3초 때 다 빼죠. 예, 그렇죠. 예,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인데, 근데 보수주의라는 게 뭐냐? 어떤 그런 막 정해진 이념, 이성적으로 막 짜놓은 담론 막 이런 게 아니라 익숙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게 보수주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딱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그걸 본 영국의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가 이제 보수주의의 개념을 정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500ml 이런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단위가 아니라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밀리리터, 센티미터, 뭐 킬로그램. 예. 근데 영국에선 야드, 인치, 쿼터, 컵, 파인트 이런 거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보수주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의 익숙한 삶을 존중해야 된다. 기존의 가치, 익숙한 삶. 예. 그러면 한국에서 보수주의가 뭐가 돼요? 우리 한국인들이 변화를 좋아하고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고 바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은 한국의 보수주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보수주의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뭐 경부고속도로를 5년 만에 뚫고 막 이런 것을 해내는 그 정신세계, 그 멘탈리티가 한국인들을 여태까지 이제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기본값이 그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주의 막 그러면은 무슨 뭐 대처니 뭐 레이건이니 막 이런 식의 딴 나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국식 보수주의는 변화하는 보수주의여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보수가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특정한 곳에서 이렇게 특정한 지역의 여론에, 특정한 지역의 일부 여론에만 국한되어서 매몰돼 있고 예. 변화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이 막 이것저것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업무 보고 진짜 현안 보고 계속 받으면서 일일이 지시했던 그거를 모방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군요. 박정희 모델을 모방해서 정작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인의 모습, 한국인의 삶의 토대가 되는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장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기관장 일 못하게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게 공짜 돈 뿌리고. 근데 박정희는 만기 침남을 하면서 사람들이 경쟁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만기 침남을 했는데 이재명은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막 하면서 그냥 내가 공짜로 돈 줄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사람의 정신세계라는 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과 이 집단의 정신세계가 변화잖아요. 결국은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한국인들이 점점 마치 옛날에 구한말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무기력해진다. 근데 똑같은 구한말 조선시대 사람인데 이자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그 영국의 여행가 지리학자가 있었어요. 그분 책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똑같은 조선인이 조선 반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근데 죄송한데 예. 보수가 어떻게 그래서 변화해야 되냐가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얘기로 돌아오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보수의 역동성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셔가지고 어떤 의원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뭐를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법 개정 반대하지 말았어야 된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너네가 투자를 해서 한국 국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보수 정당이 먼저 보여줬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 저런 거 등등도 다 열심히 하면 그만큼 성과가 올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그 개념을 정립을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민주당이 하니까 무조건 안 돼. 민주당이 하니까 무조건 반대.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냥 우리는 반대 세력밖에 안 되는 거고 그 경우에는 사람들의 국민의 기본 정서가 반대 세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추진하는 세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밀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태를 냅두면 제가 진짜 정말 이렇게 정면에서 한 얘기인데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다. 해보나 마나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막 50% 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해보나 마나한 선거를 하지 않도록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계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근데 물론 이제 뭐 헌법재판소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무슨 문제도 있었지만 책임은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은 또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투 트랙은 이게 같이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약간 그 왜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장동혁 대표 속에 너무 내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혹은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 뭐냐 하면 혁신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혁신은 하는데 한동훈 너만은 내가 못 데리고 가겠어. 그거를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혁신인 거죠. 그게 결자 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해결해야 돼요, 결국에는. 근데 뭐 한동훈 뭐 피해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지만 가장 직접적인 사람이 지금 뭐 감옥에 계신 분 제외하고 나면 장동혁 대표가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이 풀지 않으면 안 풀려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그 관계를 그렇게 냅두면서 할 수가 있는가? 지금 뭐 말하자면 이게 뭐 초한지에 비유를 하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이 이제 그 한신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정복하고 다니고 있어요. 외부에서. 근데 그거가 돌아와서 같이 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초나라를 이길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용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는 장동혁입니다. 근데 네가 정복한 땅 다 우리 거. 그러니까 우리 한 팀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밖에서 정복한 땅 우리 다 한 팀이야. 라고 한다면 뭐 나중에 이제 정치니까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토사구팽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 단계에서 그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장동혁 체제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게 아니 제가 잘나서 뭐 그렇게 의총에서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동혁에게 그런 메시지가 가야 될 때라는 어떤 그런 당내의 기류가 있으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뻔히 아는 상태에서 부른 거 아니겠어요? 선정 자체가. 예. 만약에 당내 기류가 윤석열을 부활시키자.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윤어게인을 하자. 이랬으면은 거기에 맞는 강사가 왔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혁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뀌고 싶은데 지금 뭘 어떻게 될지 모르나 봐요. 방향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정치 초보라 그런가? 그러니까요. 게다가 어쨌건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정치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같이 가려는 제스처를 보여서 그 걸핏하면 예전에 정치인들이 문전박대 이벤트 같은 걸 괜히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었다라는 알리바이라도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설조비 여론사가 잠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실기해버렸다. 만약에 단식 카드를 썼다면은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안 받았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 카드를 썼으면은 거기 한동훈 대표가 그 텐트 안 찾아갔겠느냐. 그렇죠. 좀 아쉬웠게 돼버렸다. 사실 안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누구 한 명은 그래도 조금 더 내가 굽히고 들어가겠다, 지고 들어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지금 두 사람 다 이렇게 좀 약간 미안한 말이지만 뭐 이렇게 여중생, 여고생들 싸우는 것처럼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러니까 저기요. 아니 싸우는 건 남자들인데 왜 거기다가 열을 갖다 붙입니까? 되게 지금 여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남중생, 남고딩들도 사실 비슷하게 싸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삐짐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삐짐 정치. 얼굴 대 얼굴. 그러니까 삐짐 정치를 끝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삐짐하면 옛날에 YS가 대단한 삐짐 정치를 잘 했지만 그때는 삐져도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만나가지고 툭 하고 풀고 이렇게 뭐 금일봉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삐진 상태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기왕이면 어쨌건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모양새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프닝 때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대통령이 그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에 대해 접근 제한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아니 이거 왜 막아놨냐? 빨개야 될까봐 못 막아놓은 거 못 보게 막아놓은 거 아니냐? 근데 요즘 그거 본다고 빨갱이 될 사람 있느냐? 이거 국민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말은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을 틀리게 써먹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그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아니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거를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막혀있는 수많은 뭐 포르노 사이트가 됐건 아니면 전두환 회고록이 됐건 이런 것들은 왜 막냐? 아니 근데 이제 취지는 이거잖아요. 언론사들은 다 보게 하면서 정작 국민들만 못 보게 하니까 그 왜 차별하느냐? 차별의 근거가 미약하다. 언론사도 보게 할 거면 다 같이 보게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호준이 접근을 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차별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두환 회고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제 법의 칼날을 들이대어서 막았거나 실제로 출판을 중지시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쨌건 기존의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뭐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고 하니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차별하는 거나 그거를 차별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의적으로 정부가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들은 니네는 이런 걸 보면 너무 위험해, 너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있는 건데 그러한 종류의 사고방식이 저는 그 자체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일리가 있어요. 저는 뭐 특히 뭐 자유주의자적인 리버럴 관점이 있으니까 리버럴한 관점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라는 게 가져올 효과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 어떤 효과가? 이거 제 생각에는 북한의 저작권료 퍼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방송물, 그러니까 신문, 영상, 방송 등등이 됐을 때 그거를 뭐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돈이 안 나갈 수 있지만 인용을 하면 어쨌건 이제 그 인용하는 그 저작권료가 나간단 말이에요. 줘야. 예, 저작권료가 책정된 게 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통일부였나? 어디였나? 아무튼 정부 기관에 공탁금이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나요? 지금 대북 제재에 걸리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줄 수는 없으니까 줘야 될 돈을 빼가지고 그게 어디에 공탁금으로 묶여 있다고요. 지금 한 몇십억 단위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액수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공탁금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언젠가는 북한에 줄 수 있는 공탁금의 액수가 커질 거 아니에요. 예, 뭐 북한에 돈 주고 싶다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많다면 북한 매체 말고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열어야 된다고 논의해야 될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은 아까 얘기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크고 복잡해진다고요. 예를 들면 뭐 포르노그래피의 허용 뭐 이런 것도 뭐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북한 거만 쫙 열어라 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 다수가 북한 영상과 방송을 보게 한 다음에 뭐 유튜브를 만들건 뭘 하건 이게 뭔가 이렇게 인용도 하고 영상 소스를 활용하게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줘야 될 저작권료를 더 키우겠다. 이런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면 이재명 시종 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굳이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그 고상한 이념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실용적인 목적이 뭘까라고 해보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북한 퍼주기다. 북한 퍼주기다. 아니, 물론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과연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검토해봐야겠지만 조금 이상하긴 한 게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이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일부 역시 내년 추진 과제로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선정한 상태인데 왜 이렇게 전면 개방을 서두르는가?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부터 폐지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보다도 북한 매체 전면 개방이 그렇게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내에서도 일부가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고 더 왼쪽에서는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표현들, 방금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법으로 처벌받을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질투하고 싸우고 삐지는 거를 굳이 여중생이라고 말하는 건 어쨌건 약간의 차별 의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엄격하시네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셨군요. 뭐 그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이제 뭐 장애인이 됐건 아니면은 뭐 이 성소수자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거에 대한 혐오 발언을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그 세력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터주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소수자가 됐건 뭐가 됐건 소수자 문제의 우호적인 거랑은 별개로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니네가 사이버상에다가 무슨 한두 마디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북한만큼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해줘야지, 북한 방송을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어떻게 양립 가능하냐고요, 이게. 그러네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도 무슨 예. 민주파출소에 내란 그러니까요. 공모로 뭐 하겠다면서. 예.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 윤어게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막 발언에 제약을 당하고 있으니까. 맞네요. 뭐 중국 비하하는 발언도 예, 하지 뭐 마라. 그렇게 뭐 특정 국가 모욕 금지 주제 이런 거 만들겠다고. 그 특정 국가가 어딘지는 말도 안 하지만 어딘지 뻔히 다 알게 중국 심기경호법 이런 거 만들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북한은 또 해도 되냐. 근데 북한 방송에서 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이 뭐 괴뢰 역적 도당 놈들은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보기 싫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욕일 거 아니에요, 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인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원칙을 원칙대로 바라보면은 애초에 이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표현을 억눌러서 도달해야 될 어떤 더 좋은 가치가 있다. 뭐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됐건 평등이 됐건 이런 가치 때문에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야 된다. 라고 그렇게 줄창 주장해왔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표현을 최대한 터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을 위한,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탈모인들을 위한 법을 이야기해요. 모플리즘,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건보 이야기 하다가 모플리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이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해라. 젊은 친구들이 돈만 내고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라는 발언 때문인데, 뭐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별 수 있나요? 복지부는 그래서 탈모 비만 치료에 대한 지원 검토에 착수했고요. 국민연금공단도 내년에 투자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거 BBC에서도 다룰 정도로 이게 이렇게 심각한 화제냐. 너무 한국인들이 외모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것 같다 하면서 BBC에서까지 다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BBC에서 다뤘다는 게 골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외국인은 눈을 볼 때 골 때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황당한 소리니까 보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외 토픽 같은 거 옛날에 이제 신문에 보면 조그맣게 실리는 해외 토픽 보면은 딴 나라에서 생긴 이상한 일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수준의 일을 만들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이게 네. 동시에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이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연명 치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너무 그 과도한 연명 치료를 안 할 수 있고 의사가 이제 그 판단하에 연명 치료 중단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지 않냐. 거기까지는 뭐 수긍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뭡니까? 의료 재정의 과도한 소비를 막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낀 돈을 머리카락 심는 데 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죽여서 내 머리카락을 심으면 그런 불효자식, 그러니까 지금 탈모인을 갑자기 불효자식 만드는 거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보면 네. 네 엄마 아빠 연명치료 중단해서 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연명치료 중단해서 너 탈모 심어. 이게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의 세계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꼭 논리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요 재정이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또 중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험료를 깎아주든지.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거든요. 사실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보겠지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긍정적 보상을 인센티브로 주는 이 가치가 맞는 것이냐, 너무 위험한 예. 선거 아니냐, 이것도 있는데 일단 탈모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탈모가 근데 안 기쁘세요? 저는 빽빽합니다. 이게 이거 찍은 거 아니시죠? 예. 아니, 맞아요. 너무 풍성해서 착발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관리가 안 돼서. 뭐 예를 들면 오바마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 빽빽한데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미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세상에. 네. 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탈모가 심해지고 막 이러면은 되게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해서 이제 그게 뭐 정말 사람한테 어쨌건 그 뭐 이렇게 어떤 그 기운, 에너지를 빼앗고 뭐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명과 전혀 무관한 문제고, 오히려 탈모인이 조금 더 이렇게 정력적이고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속설도 있고 대머리가 예. 근데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건보를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지난번 대선 전에도 분명히 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밀어붙였던 그러니까 제시했던 그게 있었죠, 분명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역시 또 뭔가 실용적인 그게 있나 하는 생각을 20, 하게 30대 돼요. 표심이죠. 이게 제가 조금 그 멘트를 보고 당혹스러웠던 거는 20, 30 그냥 사람을 표로 보는 거 아닌가.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표로 보는 거 아닌가. 20, 30대 표심은 지금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20, 30대는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들의 환심은 얻어야 되고. 80대 이상의 노인들, 이분들은 표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렇다면은 이분들 연명치료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 깎아줘라. 물론 연명치료에 불필요한 연명치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건보도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정말 존엄하게 사망할 권리 대 생명을 유지할 권리, 요 두 가지 가치의 문제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일인 거지. 그거를 보험료를 깎아주네 마네 보상의 관점으로 볼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저 문제로 접근하나 저는 진짜 뜨아했거든요. 제가 봤던 한 영화랑 똑같은 거예요. 영화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영화 플랜 75라고 일본 영화 작년 2월에 개봉했던 건데 상상영화, 공상영화로 구별이 되지만 너무 현실적입니다. 일본이 너무너무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진해서 안락사를 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과정으로 가는 거와 뭐가 그 영화 속으로 가는 한 과정처럼 느껴지면서 뜨아 싶은 거예요. 자, 연명치료 중단시켜줘? 그러면 너네 돈 깎아줄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래? 이 문제로 접근해야 될 일이죠. 일본 영화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고려장을 지금 부활시키겠다 이런 얘기기도 하잖아요. 아니 고려장 하면 돈을 주겠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이제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다 버리는 건데 사실 뭐 경제적 이유라는 면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고려장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탈모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어느 가치가 더 우선할 것이냐인데 그냥 가만 생각해 보니까 표로 보면 가능해요. 20, 30대 표가 나한테 훨씬 유리해. 그러니까 이게 미용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의료라는 게 뭐냐의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건데, 의료라는 게 어쨌건 생명을,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유지가 되고 있다 갑자기 끝나게 되는 뭐 사고가 됐건 질병이 됐건 갑자기 닥쳐온 생명의 위기를 제거하는 게 의료의 1순위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를 굳이 순위를 매기자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많이 연세가 드신 분들의 그 건강을 유지시켜서 최대한 활동 수명을 늘려주는 게 아마 2순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순위가 활동 수명도 끝났지만 그래도 생명이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자라고 하는 연명치료가 3순위고, 4순위도 아니고 5순위, 6순위 뭐 여기 멀리 있는 게 미용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용을 앞세우면서 동시에 연명치료는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이 연명치료 문제를 얘기를 할 거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국종 교수 막 이런 사람이 맨날 피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막 우리가 중증 외상 치료가 안 되고 있다라든가 지금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냐면 옛날에는 맹장 수술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맹장 수술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병원이. 근데 맹장 터지면 우리가 고마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 사람들은 맹장 터지면 죽었단 말이에요. 맹장 수술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여기서 뭐 탈모가 어쩌고 뭐 이재명은 다시 머리를 심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명치료라는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충분히 고민해봐야 될 거는 이렇게 넘긴다. 이게 아까 뭐랑 비슷하냐면 표현의 자유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대한 논의를 그냥 단순히 뭐 북한에 뭐 돈을 퍼주고 싶건 어쨌건 뭐란 그런 이유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료란 무엇이냐, 생명이란 무엇이냐, 우리 사회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이런 종류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를 너무도 싸구려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뚝딱뚝딱 해버린다.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침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여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왔는데 그래서인가요? 민주당이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치대학 3교시 배조찬 소장님과 함께 통일교 특검 여론을 비롯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받는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여론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론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도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민주당도 거부하기가 힘들다. 왜? 그러니까요. 잠깐 말씀 중에 제목하지만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응답이 62%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높았어요. 60%, 67%.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저는 이제 이게 뭐가 좀 조사에 혼선이 있었나 그렇게 봤는데 2차 특검인 줄 알았나. 그러면 다른 조사에서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로서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이라는 게 이게 종교와 결탁이 됐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거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계를 받았다, 또 연루돼 있다 이런 게 조사 결과를 통해서 특검의 조사 결과로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이게 통일교와 관련돼서는 다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별로 영향을 못 미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조사에서 다른 조사인데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높고 민주당이 이 통일교 특검만큼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이는 않은데 민중기 특검하라는 것도 민주당 지지층들의 찬성이 꽤 높았어요. 그렇군요. 그 조사에서. 그렇다면 이건 피해갈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받아야만 이 2차 종합특검이나 내란특검, 이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이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걸 지금 24일 날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이거에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정청래 대표예요. 왜냐하면 김정희 원내대표가 또 최근에 뭐 쿠팡 관련돼서 좀 구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 지도부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니들 뭐 구린데가 있어? 정청래 대표 구린데 있어? 김병기 원내대표 보니까 뭐 또 쿠팡 이야기 나오던데 이러니까 이걸 머뭇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지도부의 사정도 저는 한몫하고 있다. 정청래, 김병기.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른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론 때문에 저는 안 받을 수가 없다. 제가 뭐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냥 당위적으로 보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계속 버텼던 거예요. 이제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아침까지 해도 좀 이게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고민을 하다가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또 누구죠? 천하람 의원 사이에
뭐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순간 여론은 그러면 더 그쪽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차 종합특검이나 내란 전담 재판부도 물 건너가 버릴 수가 있어요. 못한다 여론이.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더 쪼아들거든요. 그러니까 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궁지까지 와버렸다. 예. 마음은 안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데이트상으로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예. 큰일 나겠다든지 아니면 받아도 보니까 별 타격이 없겠다든지요. 그렇죠. 지금 이명크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을 향한 거는 전재수 의원 쪽에 집중을 시켜서 꼬리를 자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안 밝혀진 것도 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제 이게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사를 할 때, 아니, 그래. 그럼 양쪽 다, 너도 얻어맞고 나도 얻어맞고, 그럼 뭐, 우리 뭐 큰 차이 없다. 이 판단을 민주당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 컨설턴트로서 오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암암리에들 이 뭐 통일교나 뭐 기타 여러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결탁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었던 분위기라고요.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선명 총재가 이 한일 해저트를 이야기한 게 정말 오래돼요. 1981년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의 교토 대학의 니시하라 교수인가요? 이 사람과 이제 토목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시마섬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뭐 부산 북쪽, 부산 또 중간 쪽 아니면은 거제도 쪽 이쪽이 논의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1981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한일 해저 터널 찬성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찬성했어요. 부산 출신. 그러면은 민주당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 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이 특징 자체가 또 보수 텃밭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수 정당하고도 무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말 또 이 문선명 교주, 이 통일교라는 조직 자체가 그렇게 기반이 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면서 본산인 대한민국의 기반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로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안 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켜켜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겠죠. 안 밝혀졌을 뿐. 통일교 퀴즈라는 말도 돈다고요. 아니 그럼요. 거기다 언론사까지 있으니까 그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면 안 가요? 그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교와는 접촉면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통일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종교들이 우리가 뭐 그것을 뭐 이단이다 어쩌다 뭐 규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종교의 자유니까요. 종교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교세 확장을 위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몸부림쳐요. 거기에 정치권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 통일교가 워낙에 워싱턴하고 DC하고 그 네트워크가 좋다면서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랑 뭐 사진 찍고 대담하고 하는 거에 많은 거를 통일교가 주선해줬다는 사실을. 아니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모셔온 행사였던 거죠. 이명크 말씀대로 실제로 워싱턴에 이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의 주력지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지만 워싱턴 타임즈라는 언론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루퍼트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 세계 언론을 뭐 CNN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언론인들도 출신을 보면 호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 세계 네트워크를 쥐게 되는 거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그런 언론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정가와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또 미국에 대한 이 관심도라든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잖아요. 그럼 미국 부통령, 대통령 한반도 이슈 관심 없을까요? 정치인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 데려와서 이른바 한반도 서밋. 그게 바로 2022년 대선 전에 있었던 것이고 미국의 이 펜스 부통령이 왔단 말이에요. 펜스 전 부통령이죠. 전 부통령이 오니까 이재명 지금 이야기로는 이재명 후보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그만큼 그렇게 연계가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겠죠. 행사비 몇 억씩 주더만요. 그렇죠. 그게 이제
통일교의 어떻게 보면 힘이죠. 관심을 끌고 그렇다고 해서 통일교라는 조직이 정말 하찮은 존재였으면 그런 사람들도 관심을 안 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종교망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한테 상당히 거금의 정치 후원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가 되고 네트워크가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그게 법적으로는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야 그럴 돼요. 수 있죠. 근데 기회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뇌물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참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가면은 K 스트리트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DC의 스트리트는 A부터 Z까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K 스트리트에 각종 로비스트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그런 걸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합법인데 불법인데 편법인데 그 범위 내에서 엄청난 로비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통일부와 외교부 간의 갈등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 대통령이 교통 정리를 끝냈습니다.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는 통일부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준 건데 요 한미 간 소통 창구 변화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건 왜냐하면 대북 관련 한미 간 소통 창구는 외교부 국무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속내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파와 동맹파의 싸움이죠. 네. 그때 제가 이명박께도 말씀드렸고 우리 정치대학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은 아니 데이터 분석 전문가 평판이 자자한 우리 배추도사가 배종찬 소장이 왜 그 김용의 찐릉의 무협지 이야기가 근데 그대로 들어맞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께서도 허황된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상당히 고개를 끄덕일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털공파와 제마파의 싸움.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제마파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제마파는 제명인의 마을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주파와 동맹파요. 북한과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자주파인 거고 정동영 그다음에 이종석 네. 그다음에 동맹파로 지금 대표되는 게 위성락이에요. 그런데 그 위성락의 뺨을 누가 갈겼습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뺨싸기를 갈겼죠. 찰싹. 위성락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대통령은 정동영, 더군다나 지금 통일교 관련돼서 의혹까지 제기됐던 정동영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석에 대해서는 이종석도 통일교 관계자 만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도에서.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파에 손을 들어줬고 지금 심지어는 MDL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북한 군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래는 경고사격 그다음에 경고방송 경고사격 바로 조준사격이에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물러나세요. 북한군 물러나세요. 그런 다음에 빵빵빵 한 다음에 경고사격을 했는데 안 물러나요. 그럼 조준해서 바로 사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안규백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안규백 장관도 범자주파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히 하라 그러니까 사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름없지 않겠어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이런 상황이 무섭다는 거죠. 갈등 상황이? 자주파가 그러면은 북한의 이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멈칫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전방에서 북한을 향해서 경계 서고 있는 군인들의 마음이 자유로울까요? 왜? 신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군요. 이럴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장동 항소를 하려고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신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 위성락에 뺨을 갈겼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위성락은 미국에서 지금 그나마 현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 한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조율에 있어서 위성락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성락을 흔들어 버린다? 저는 엄청난 또 불신이 조장될 수밖에 없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성락을 존중하고 위성락은 더군다나 대통령의 공식적인 자리에 있잖아요. 안보실장. 안보실장을 뒤흔든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근간은 물론 우리 자주국방이죠. 하지만 이 자주국방이 되게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 다른 대륙에 가서 붙지 않는 이상 그럼 대륙 분화설이고 대륙 이동설인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100년, 20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대륙 이동설이. 그러면은 이 지정학적 위치는 무서운 자리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 그렇다면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 이건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대통령의
이 속내를 드러낸 부분, 이 부분은 남북 교류 필요하죠. 하지만 남북 교류의 우선순위는 이 우리의 안보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한미 동맹을 통한 안전장치, 그 다음이 남북 교류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남북 교류가 가장 앞서 있는 듯이 이야기가 된다면, 그리고 그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주파들이 밀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만한 위험이 우리에게는 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 여쭤보려고요. 통일부의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목을 네. 끌었거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중간 교역이 어차피 있는데 대북 제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효성 상실했다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남북 교류를 우선시하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에서의 지금 이런 의사들이 통일돼 있냐라는 거죠. 가령 대통령이 아니 노동신문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남남 갈등이에요. 우리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떡하니 띠하니 그 노동신문이 뭐가 문제돼. 그걸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한다면 저는 열어도 상관이 없지만 국민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보기에 별 문제 없다? 그럼 그거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러면은 지금 노동신문이라는 것이 김정은 찬양하고 그다음에 김여정의 정말 대남 쌍욕을 그대로 실어주는 신문인데 그걸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민도가 낮아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북한의 세습 체제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온전한 언론으로 보고 개방을 한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휘둘릴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우리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런 효과, 저야 이제 정말 노동신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네. 두 가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언론사는 다 접근 가능한데 일반 국민은 왜 못 보게 하느냐, 차별이다.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 그걸 공개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남남 갈등을 유발하라라는 지령을 받고 해온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와 노동신문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이것이 누군가가 지령을 받고 남남 갈등을 유발해 왔는지가 정확하게 매치될 것 같아요. 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이 자아 정체성이 마련되지 않은 정말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우리 내부에서 먼저 토론이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 언론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면, 더군다나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북한에서는 뭐 이명크께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 간첩이 몇 명인지 모를 거예요. 간첩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뭐 색깔론을 주장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 실제 있잖아요.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의 지령을 내리고 난수표에 해독문이 나오는 것이 노동신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버젓이 길거리에서 노동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다 보는 신문인데 노동신문 보는 사람을 뭔가 간첩 의혹이 있는 사람으로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보는 거, 그럼 언론인들이 길거리에서 그걸 꺼내놓고 버젓이 다 봅시다 하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부 부처의 내년도 업무 보고가 내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차관이 대응하겠죠. 아, 그렇군요. 예. 끝으로 막을 내리는데 대통령은 제플릭스를 운운할 만큼 만족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업무 보고로 인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득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기 정치로는 이익이죠.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그래요? 자기 정치로는요. 자기 정치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댓글까지 읽고 흡족해서 명플릭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정치로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언론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통일교 관련된 것도 블랙홀이 돼버렸고 이 업무 보고가 블랙홀이니까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관련된 부분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동안 정청래 대표 뉴스에 안 나왔네.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게 대통령의 업무 보고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업무 보고라는 것이 이슈가 화제가 되려면 논란이 돼야 되거든요. 논란이 안 되는 건 화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논란 때 막 매일매일 논란에 불을 지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학제, 그다음에 한단고기, 한단고기. 계속 뭐 탈모 이어지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도 계속 보도해요. MBC, 뭐 JTBC 계속 보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짤도 계속 만들어져요. 뭐 조회수가 여하튼 뭐 조회수가 조금만 나오면 뭐 금전적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대통령은 지금 뭐 심지어는 한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털공파 제마파 할 때 김어준은 정청래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그 털공파다 얘기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고 난 이후에는 김어준 방송을 보세요. 계속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응원해요. 그럼 뭐냐? 이제는 김어준 방송마저도 대통령 쪽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뭐 통일교육까지도 다 불식시키고 그런 걸 누군가 묻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나니 그것도 다 묻혀버렸어요. 그냥 업무보고가 매일매일 터지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자, 업무보고 할 때 가만히 보시죠.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정원호를 띄워줬잖아요. 지방선거도 대통령의 몫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정치인이나 지방선거에 나가고 싶은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은 대통령을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통령과 명함을 찍은 사진을 명함에 집어넣고 현수막을 집어넣어야 이제 당선되게 생겼어. 정청래 대표 사진에 넣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그렇죠. 자, 보세요.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럼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내년 전당대회에 내려보낼 김민석. 왼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전 충남 통합 광역단체장 내보낼 HS 강훈식. 그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전남지사 서리도는 김용범. 딱 세트를 꾸렸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세트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그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딱 만들었어요. 이제 줄 이렇게 서려다가 이렇게 방향 틀었겠네요. 네? 지방선거 나가려는 분들이 일로 섰다가 일로 다시 틀었겠어요. 다 틀었어요. 다행입니다. 들었군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격 논의 중에 있는데 이 정정보도 게재 방식에 대해서 언론의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허용하고 정정보도 게재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원래 지금까지는 이게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만 반론 보도 그리고 정정 보도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반론 보도는 반론 보도만 하는 거예요. 정정 보도보다도 요건이 훨씬 더 완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정정 보도는 우리 보도가 틀렸다라는 거고 반론 그렇죠. 보도는 상대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실어주는 그럼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만 대상이고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을 경우에는 실을 의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 논평조차 반론이 보장된다. 와, 이게 평론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세요? 아니,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그 종편 요새 뭐 유튜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딱 바로 콕 집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다른 언론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뭐냐. 제갈물리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표현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언론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논평도 우리 비판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비판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그 비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봐라. 그거 이렇게 보니까 털린 거던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는 확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민주당 의원이 이 카톡 검열 필요하다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전환기 의원이었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되면은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설마 그렇게 해라고 하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 누구라도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또 걸고 나온다든지 또는 이것이 재산상의 또 문제까지도 보상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하고 말지. 이것도 괜히 또 뭐 쓰려고 작정하고 비판했다가 또, 호된 또 대응이 들어올 텐데 이건 안 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10%가 됐든 20%가 됐든 자유롭게 지적할 부분을 지적해왔던 언론이 이 자유의 목소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나 생각이 들 수밖에 다른 없어요. 목소리를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죠. 제가 무섭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정치 대학이라고 말씀드리면 강성 독재라는 것은 이게 독재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알아요. 청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무관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저항이 가능하지만 연성 독재는 뭐냐. 이게 독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들이미는 겁니다. legally approach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사람들이 저항하기도 어려워요. 왜? 다수가 그렇고 여론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를 보면 선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수도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막 높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사람들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저항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이게 법으로 접근하고 또 그렇게 여론을 딱 호도해서 선동해서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막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반론도 가능한데 그거라고 다 반론이 그럼 다 정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정할 게 있으면 정정하는 아니 수학 문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학 문제 틀렸는데 그거 정정 안 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그럴싸해.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도 허용하고 있다고요. 사실관계 틀린 건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평까지 하니까 그런 거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또 선동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은 그쪽으로 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총과 무기로 독재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독재인 거를 금방 알아버리지만 이렇게 legally approach 되고 그다음에 media approach 되는 부분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치대학은 따져 묻고 있지만 몇몇 언론에서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 제기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만 그 내용에서 잘못된 거 정정하라는 말도 못해요? 수학 문제 틀렸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렇게 설명하면 또 솔깃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른바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스피커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순간 그게 싹 몰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른바 하드십, 이런 압박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태롭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